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7, 8월 문풀반 보세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수업 어떻게 여러분들이 따라 오시는지 그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프린트물은 3개가 나갔죠? 그래서 첫 번째 얇은 프린트물이 오리엔테이션 프린트물이에요. 이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7, 8월의 계절적 특성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덥지? 짜증나지? 그죠? 오는 동안에도 땀 흘리고, 그 다음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면 머리 아프고, 일단 그래서 7, 8월 달에는 건강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7, 8월은, 일단 여름이기도 하지만, 9월 이후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밍업.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들이 달리셨잖아? 근데 그 1월부터 6월까지가 지금 오리엔테이션 프린트물에 보시면 단계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단계가 1, 3월에는 이론을 정리했었어요. 다만 그 이론은 어떤 거냐면 개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개론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교육론은 화법독서 작문의 언어 기능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근데 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론서들이 있어요. 뭐 한 영역당 2권 정도의 개론서들이 있어. 뭐 합치면 6권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국어교육의 이해, 뭐 아니면 국어과 교사학습 방법까지 포함하면 대충 한 8권 정도 되는데, 그 8권 정도의 개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론을 정리했어요. 이게 이제 1, 3월이야. 1, 3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4학년 동안 학부 과정에서 이 개론서 한 8권 정도를 다 소화를 시키진 않더라도, 한 권을 주 교재로 선정을 하더라도 화법독서 작문은 적어도 한 3권 정도는 기본적인 주 교재로 선택해가지고 수업을 들었을 거야. 물론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그것을 3개월, 그러니까 4년 동안 해야 할 일을 3개월 동안에 압축 정리하는 것이어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원래 4년 동안 해야 할 걸 3개월 안에 압축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 어려운 과정을 개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파악하고 이론적인 체계적 정리를 했을 거예요. 다만, 저는 수업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선생님, 저 개념 같은 거, 이론적인 정리 같은 거 체계적으로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럴 수 있어. 그 어려운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4, 5, 6월 달에는 그 이론의 구체화라고 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1, 3월 달에 배웠던 것을 조금 더 개념을 이해하고 또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문제가 뭐냐면 개론서는 양이 많아. 권수도 많고. 근데 교육 과정은 딱 한 권밖에 없잖아. 물론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 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권수는 많을 텐데 사실 딱 한 권이에요. 책으로 엮어내면. 그런데 그게 너무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이 압축적인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들을 4, 5, 6월 3개월 동안 정리한다는 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학부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이 임용을 위해서 공부하거나 학습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그래서 비록 한 권 분량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려워. 다만 약간 좀 쉬운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1, 3월 달에 개론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교육과정에서 다시 확인하는 내용들도 있어. 반복적이죠? 이렇게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론을 정리했었어요. 체계화 시키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남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앞으로가 뭐냐?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시험까지 5개월 정도는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7월부터 배우는 내용은 머릿속에 이제 남아야 돼. 이해하셨죠? 머릿속에도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면화가 돼야 돼. 내면화란 말은 선생님 수업은 이해해요. 오케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하면 오케이, 이해해. 근데 내 스스로 그 테마와 관련돼서 생각나는 것이 회상이라고 해. 회상 혹은 인출이라고 한다면, 인출할 때는 조금 내용이 짧거나 많지 않거나 아예 생각도 안 나요. 그럴 수 있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 건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 수업을 이해했어요로 만족하지 말고요. 내가 어떤 주제나 테마가 던져지면 그나마 그래도 1분, 2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시험장에 가시면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답안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7, 8월 이 문풀반의 목표는 실전 대비의 워밍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9월달 이후부터의 모고 과정의 워밍업인데, 다만 7, 8월은 9, 10월 달의 모고 과정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9월, 10월, 11월의 실전 대비 모고는 나올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루 동안 A형하고 B형 오전에, 교육학은 아마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A형과 B형으로 나눠서 오전에 국교론, 문학, 그다음 문법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실전처럼 풀고 나서 오후에 해설 강의를 들어요. 하루 동안. 근데 A형이 12문항이고 B형이 11문항이야. 문법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일주 동안 다룰 문제 수가 24문항이에요. 그 일주일에 하루. A형하고 B형하고 합쳐서. 그렇게 공부하면 끝나요. 24문항을 해설 강의를 듣고 그걸 끝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그 복습을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24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출제 가능한 영역이나 테마로 이렇게 좁혀지잖아. 예를 들자면 화법하고 독서하고 작문의 예를 들면 2문항씩밖에 안 나와요. 배점으로 치자면 소설형 4점짜리가 2문항씩이니까 24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6문항밖에 안 나와. 서술형 6문항이. 근데 일주 동안 하는 게 6문항밖에 안 돼. 국교론에 국한해 보자면.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들만 하는 거야. 그러면 모고반하고 문풀반의 차이점이 뭐냐? 모고반은 좁아요. 굉장히 테마로 좁혀요. 나올 만한 것들만 하자, 이거야. 근데 문풀반은 마지막에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 점에서 좁기보다는 넓어요. 넓게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야, 이제. 어떤 게 마지막이냐면 1월부터 6월까지 이론 정리를 다 했지만 7, 8월에는 2개월 동안 이제 압축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것도 나올 만한 것들로. 근데 9, 10월보다는 좀 넓어. 9, 10월 달에는 아주 좁게 가. 가끔 가다가 혼자서 이제 독학 공부, 왜냐면 이제 제 수업을 1년 동안 이제 따라왔다가 운이 좋지 않아서, 운이라는 게 있어요. 운이라는 게 있는데 운이 좋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실패하신 분들이 한번 1년 올인을 해봤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 도전을 할 때는 수업을 이제 들었으니까, 한번 1년 동안 들었으니까 혼자예요. 독학. 예를 들면 스터디팀 돌리고 그렇대요. 그리고 나서 한 8월까지 문풀반까지는 안 듣고 9월 달에 실전 모고반을 들어와요.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거야. 또는 이제 다른 학원 강사의 강의를 듣다가 9월 모고반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 선택에서 그렇게 9월 모고반을 선택해서 들어오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올 만한 것들만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성원 형이 무슨
삼신할매, 그 뭐라고 하지?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올해 나올 만한 문제들을 어떻게 찍어내? 운이 좋은 거지, 그것도.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오겠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또는 이거 안 나온다고 한 것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온다고 하는 거 뭐냐면 9, 10월 모고반 때 안 다루는 테마가 있을 수 있어요. 안 다루는 테마가. 근데 7, 8월 달에는 다뤄요.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9, 10월 달에는 너무 좁혀지기, 테마를 좁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는 것을 7, 8월 달에는 그래도 좀 넓게 가져갑니다. 넓게. 그것도 마지막 이론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7, 8월의 실전 대비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도표 부분에 보시면 7, 8월은 문제풀이를 통한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수단과 도구야. 선생님, 저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러니까 답안을 못 쓰겠다는 이거지. 못 써도 좋아요. 어차피 시험장 가시면 쓸 테니까. 근데 문제풀이 반에서 이제는 조금 더 문제에 대한 답안을 좀 서술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문제풀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1, 6월 반에서 배웠던 개론서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이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과 이론을 몇 번을 지금 반복하냐면 1, 3월, 그 다음 뭐죠? 4, 6월, 그 다음 7, 8월이야. 그 다음 마지막에 9, 10월에는 이제 나올 만한 것들만 벌써 한 4번 정도를 반복하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국교론에만 좀 국한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화법독서 장문 1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4번 정도의 개념 및 이론을 정리하고 개론서를 보고 교육과정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기출문제를 보고 1년 정도면 충분하게 훈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상대적인 거잖아. 나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다른 학생들이 그 지역에 그런 거 있잖아. 제야의 숨은 고수. 그치? 원서 접수 내는 그 지역에 제야의 숨은 고수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공부 정말 많이 했는데 나보다도 더 공부량이 많거나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 성공을 거두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론 정리, 7, 8월 문풀 과정의 마지막 이론 정리를 할 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밑에 이제 세 번째 칸이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뭐냐? 첫 번째, 개념으로 되어 있는 지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이건 학술 개념입니다. 학술 개념어. 예를 들면 태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태도. 그럼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써요. 그러나 국어교육론에서 쓰고 있는 태도라고 하는 개념은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호불호에 학습된 성향,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 호의적이냐 호의적이지 않느냐에 학습된 성향, 그것을 우리가 뭐 태도라고 만약에 뭐 부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와 같은 용어는 일상생활의 용어가 다르죠. 요것을 이렇게 저처럼 문장 진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개념을 들어봤는가 수업 시간에 오케이. 근데 이해로서 끝나면 안 돼. 인출해야 돼. 인풋. 그래서 학술 개념어하고 이론적인 지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암기가 아닙니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암기할 필요도 없고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임용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해는 하셔야 돼요. 이 기출문제가 어떤 교육과정을 근거하고 있다는 정도를 알려면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해는 할 줄 알아요. 이해는
조금 더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체계적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조금 어려운 거야. 이게 뭐냐면 교과교육입니다. 교과교육은 뭐냐면 교수학습 평가, 학습활동, 지도내용 이런 것들이야. 요게 어려워.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학부과정에서 원래는 3학점이나 2학점짜리로 요 내용인 교과교육 파트 부분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가지고서 교과서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거야. 교환도 한번 작성해보고, 그치? 근데 그것을 전 교육과정을 다 커버하지는 않았을 거야. 화법독서, 작문, 문학, 문법 전 교육과정을 다 커버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딱 교육과정 성취 기준 하나만 가지고서 이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내면화가 안 돼 있어. 근데 지금의 임용 문제는 교과라고 하면 이제 국어교과야. 적을 필요는 없어. 국어교과 예비교사를 위한 시험은 두 차례 실시를 해요. 처음에는 이론적인 집필 시험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실기가 있어요. 다만 우리 국어교과는 예체능 교과와 같은 실기는 없지. 근데 수업 시연이 있단 말이에요. 수업 실연 혹은 수업 시연. 됐어요? 근데 보통 요 비율이 1차 집필고사 할 때는 6에서 7, 4에서 3, 요 정도. 그러니까 6대 4, 7대 3 정도의 비율이 1차 집필고사 때의 비율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10문항 정도가 나온다면 6문항은 교과 내용이고 4문항 교수학습 및 평가, 학습활동, 지도 내용은 4문항이야. 근데 아까 우리가 전공 영역 총 몇 문항이나 24문항이고 국교론만은 8문항이야. 그러면 8문항 안에서 6대 4 정도의 비율로 교과 교육이 나와. 거의 대부분의 교과 교육은 국교론에서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문학이나 문법에서 지도 내용, 학습활동 을 물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드물어. 거의 대부분 교과서, 그러니까 학습활동, 지도 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모형, 평가 이런 건 화법독서 작문에서 물어봐요. 그지? 8문항 정도에서, 그러니까 10문항에서 4문항 정도면 8문항 정도에서 한 2문항 정도는 그래. 근데 요 2문항이 약간 어려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변별력이 있다는 뜻이지. 됐어요? 그래서 이 7, 8호 문풀반 기간에 이 교과 교육 파트 부분에 6대 4나 7대 3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한 2문항 정도야. 문항수로 치자면 2문항 정도의 화법독서 작문의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 방법, 평가, 작문평가, 화법평가 또는 독서 지도 내용, 독서 교과서의 학습활동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낯익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목표야. 이 3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결론. 우측 부분의 결론.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대략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알고 있는 것과 잘 모르는 것을 구분하여 아는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알도록 인출 연습한다.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거 알아? 라고 하면 저 알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1월부터 6월까지 공부를 하셨으니까 연설의 설득 전략이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요. 알고 있어. 뭐뭐 있어? 설득 전략? 공신력인 인성적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 그치. 이게 아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아는 것에서 어떻게 하라고? 벗어나서 그 3가지의 설득 전략에 대하여 더욱더 구체적 인출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더 따져봐. 공신력은 그럼 뭐야? 인성적 설득, 그러니까 이성적 설득 전략은 뭐야? 감성적 설득 전략은 뭐야? 하고 한 문장 진술을 하라고 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 버벅거리기 시작해요. 이게 대략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략 알고 있는 거. 더 구체적으로 가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실수를 안 해요. 이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아는 것은
확실하게 알아라. 알겠죠? 모르는 것은 아예 몰라도 돼. 선생님, 어떤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입형 문제로 나왔던 지식 변형 모형, 지식 나열 모형이라는 그 기입형 문제가 있어요. 저기 개론서의 구석대기에 나왔던 거야. 그거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서 다 틀려. 그치? 이게 변별력이 있을까 없을까?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면? 없어. 너 틀리고 내가 맞아야만 변별력이 있는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요. 너무 쉬워도 문제? 너무 쉬우면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거고, 너무 어려우면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연설의 설득 전략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거든. 근데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감성적 설득 전략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해봐. 인출. 공신력은 몇 가지 요소로 개론서에서 나눠져 있어? 5가지 요소. 말해봐. 그리고 각각 설명해봐. 안 보고. 여기까지 가야만 확실히 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실 때, 연설의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이 나온다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정말 나왔어라고 하면 그때 백인지식을 돌려볼 수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대략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확실하게 알도록 항상 인출을 한다. 7, 8월 달에 그 인출 연습을 많이 해놔야만 9, 10월 달에는 이제 줄여서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인출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확실하게 알도록 인출 연습을 하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고, 그다음 7, 8월 수업을 위한 팁 드리겠습니다. 교재가 있어요. 이거 교재입니다. 이게 교재고, 이 교재는 문제만 실려 있어요. 문제만 실려 있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는 게 제 7, 8월 문풀 수업의 모습이야. 근데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뭐 해야 돼? 풀고 와야만 그래도 수업이 의미가 있지. 오늘 같은 날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안 풀어온 시점에서 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면 송원 형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교재에 실린 문제를 미리 수업 전에 풀어온다. 그리고 수업 전에 풀어올 문제의 진도 범위는 그 전주차에 어디까지 나가겠다, 풀어와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풀고, 그러니까 예습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주로 풀고, 수업 시간에 동원해야 할 배경 지식을 수업 시간에 이제 점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에는 어디 개론서, 135 개론서, 135 교재나 45, 6월 교재를 찾아서 답안을 막 작성하려고 연습해도 돼.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답안을 작성을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일단 내가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 테마를 가지고 온 거야. 그 백인지식을 알고 있다는 소리야. 교재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온단 말은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가지고 오는 것 정도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배경지식을 조금 더 점검하라. 답안을 작성할 때 여기까지 내가 답안 작성해야지. 이거 맞나? 일단 그렇게 작성을 해 오도록 하라. 그리고 답안 작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해당되는 135월반, 465월반의 교재들을 막 이렇게 봐가지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개요 정도만 만들어라. 개요 정도만 만들어도 돼요. 답안 작성이 안 되면. 그리고 한 문항당 보통 실전 모고 혹은 시험장에서 소술형 4점짜리 한 문항을 푸는데 원래 투여되는 시간이 몇 분이냐면 7분 30초에서 8분이야. 기평도 포함해서. 왜냐면 24문항을 90분 맞죠? 그러니까 12문항 90분, 11문항 90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기입형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문항당 7분 30초에서 8분 정도를 소요해. 근데 기입형은 더 짧으니까 그 정도의 시간은 좀 아끼겠지? 그럼 그 아낀 시간을 어디를 투자하냐면
낯선 작품 문학 나올 때, 그 다음에 문법의 용례가 막 낯선 용례가 나올 때, 그런 데다가 아낀 기평 문항에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평균적으로 7분 30초에서 8분이야. 그럼 연습을 하실 때, 제 거 문풀 교재로 가지고서 문제로 연습을 하실 때 시간을 측정해. 8분대 내외를 일단 넘어서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읽는 시간은 몇 분 정도일까? 시험 문제지를 읽는 시간. 그러니까 문도 읽고 보기 자료 읽고 작성 방법 읽고 몇 분 정도 걸려야 돼? 아니 문항의 답안 작성까지 다 하면 7분 30초에서 8분이야. 그러면 읽는데 몇 분 정도 걸려야 돼? 2, 3분 정도 걸려야 돼. 쓰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투자돼야 돼. 근데 평균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한 8분 정도 걸릴 때 4분 정도를 읽고 4분 정도 쓴다고 합시다. 이해했어요? 그걸 연습하셔야 돼. 내가 몇 분대 내외로 지금 읽고 있는가? 몇 분대 내외로 쓰고 있는가? 왜냐하면 가끔씩 이거는 이제 케바케 차이가 있는데, 자료가 뭔가 많이 붙어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비포 용지 사이즈 시험지 아시죠? 이렇게 신문보다는 좀 짧지만 작지만 펼치면, 근데 보통은 비포 그 시험 용지 사이즈의 반 정도의 좌측 우측이 각각 한 문항씩이야. 어떤 때에는 문법 같은 문제는 2문항 정도가 실려 있어. 근데 국교론 같은 경우에 어이가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포 용지 사이즈의 한 장짜리야. 한 면에 반면하고 그다음에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정도. 그게 한 문제야. 그게 한 문제. 무슨 말이냐면 지문 있지, 자료 있지, 작성 방법이 너무 길어. 그래서 딱 보자마자 헉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 안 풀고 그냥 넘어갈 거야. 왜냐? 투여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또는 이제 문학의 낯선 작품이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 낯선 작품 많잖아. 고전소설에 낯선 작품 많은데, 예를 들면 고전소설에 중세국어에 한자어가 막 섞여 있어. 그러면 헉 하면서 여러분들 그 풀려고 해? 안 풀려고 해? 그냥 일단 넘어가려고 하잖아. 그치? 이해하셨지?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내가 평소에 쓰는데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지만, 자료가 많이 붙어 있으면 8분대 내외에서 4분 정도를 읽어야 되는데 내가 한 6분 정도 읽고 2분 정도 쓰지는 않나? 그러니까 오래 고민하고 바로 쓰지는 않나? 또는 고민을 짧게 하면서 쓰면서 내가 문장을 만들어 가는 건가? 그 성향이나 스타일을 문풀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야. 연습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실전 모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년 동안 내내 송원영 국어 들어놓고서 그 전년도의 나의 뇌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타빌라 라사라고 하죠. 백색판. 분명히 1년 동안 내 수업을 따라와 놓고서도 시험장에 가니까 앉아서 시험지 딱 펼쳐두는 순간 그 전년도로 되돌아가. 나의 뇌의 상태가. 그럴 수 있어. 긴장도가 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운동선수들 연습할 때 어때? 뭔가 의식하면서 해야지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 생각해서 몸이 반응한 게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가 바라볼 때 너무 내가 읽는데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그냥 다급해서 문장을 만들지는 않나? 그러면 놓치는 게 많거든. 또는 내가 너무 꼼꼼하게 읽는 나머지 원래 8분 정도를 투여드려야 되는데 항상 소설용 문항이 자료 같은 거 많이 붙어 나오면 10분 정도가 소요되더라.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낯선 소설이 나올 경우에는 10분 더 걸리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풀반 안에서 체킹해야 돼. 그리고 되도록이면 8분대 내외로 한 문항을 다 완성시키려고 아니면 답안 작성이 완성 안 되더라도 개요 정도만 만들어야 돼. 8분대 내외로. 8분이 더 걸리면요, 일단은 해야죠. 다 풀어봐야죠. 그런데 옆에다 적어놔야죠. 이 문제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 12분. 써놔야죠. 왜냐? 어떤 문제에 내가 시간을 많이 걸리는가?
예를 들면 주제를 몰랐던가, 알았는데 참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자료를 이해를 못했는가, 아예 주제도 잘 모르겠고 동원되는 배경지식도 모르겠고 자료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알겠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8분대 내외로 끊고 지금 간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지. 제일 억울한 게 뭐야? 시험장에서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가 아닙니다. 제일 억울한 게 뭐야? 아는 문제 틀리는 게 제일 억울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푼 문제가 제일 억울합니다. 안 푼 문제가 제일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자료가 많으면 그냥 넘어간다고. 중세국어나 한자어가 섞여 있는 고전 소설이 나오면 그냥 넘어간다고. 근데 의외로 그런 것들이 쉽거든. 왜냐? 너무 쉽기 때문에 장치를 많이 주는 거거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알아야 돼. 오히려 어려운 게 기입형이 어려울 수 있거든. 맞지? 기입형이 원래 어려울 수 있거든. 단서가 많지 않거든. 근데 자료가 많단 말은 단서가 그만큼 많이 주어졌다는 뜻이니까 정리만 잘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두려워하실 일이 아니야. 오히려 점수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다만 시간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일단 그런 연습을 하라. 배경지식도 점검하고 논점이나 답안 방향을 즉시 확인하라. 자, 두 번째,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국어교육의 이론 정리 및 개념어 파악을 숙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다. 문제 못 풀어도 돼요. 선생님, 이건 문제 제가 20분 동안 한 문 안 푸는데 답안 작성 안 돼요. 오케이, 그래. 근데 그 20분 동안 답안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 3월 교재, 4, 6월 교재 훑었어, 안 훑었어? 훑었을 거야.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문풀만해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해도 돼. 다만 이 답안 작성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배경지식을 갖고 오려고 노력했는지, 그게 중요해.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이제 1, 3월 교재, 4월, 6월 교재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머릿속에서 가지고 와야 돼. 근데 그게 중요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책장 속에 있는 배경지식들 가운데서 어떤 거 여기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문제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장 속에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그냥 카드 색인이 10개나 주제가. 분명히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배경지식이 관련된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10개나 돼. 이 10개 가운데서 10개 다 이거 적용하나? 그거 아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양조절을 해야 돼, 양조절. 얼마만큼인가. 그런 연습도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각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어교육의 이론 정리 및 개념어 파악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답안 작성 못해도 된다. 개요만 작성해도 된다. 알겠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같은 것들은 당연히 적어라. 그 다음에 1, 3월 교재에서 가지고 왔는가, 4, 6월 교재에서 가지고 왔는가, 축제 근거는 반드시 페이지 수 같은 것들 적어 놓아도 좋다. 이해하셨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 문제 자체는 의미가 없다. 자, 요 뒤에 있는 요걸 보고 뭐라고 해? 교재, ISBN이라고 하죠. 이 ISBN은 정식 출판된 거잖아. 맞지? 학원에서만 출판하는 것은 ISBN이 찍혀 있지? 않잖아. 근데 이 ISBN이 찍혀 있는 이 책들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거를 합니다. 해년마다. 왜 가지고 가? 예. 교수님들이 낸 문제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교수님이 그 주제를 내고 싶은데 그 주제와 관련돼서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으면 안타까워하면서도 약간 변형시키겠지? 그러면 이제 운 좋게도 송원영 785 문풀반 교재에서 다뤄졌던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겠지? 거의 안 돼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다 걸러요. 모고반에서 다뤄지는 모고 문제도 다 수거해서 갑니다. 그럼 누가 보느냐? 교수님이 안 봅니다. 이런 문제집이나 모고 문제는 교수님들이 안 봐. 교수님은 출제만 해. 그럼 누가 하느냐? 연구원이라고 있어, 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하 연구원들이 국어교육연구실의 연구원들이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각 영역별로 한 분씩 계셔요. 그분들이 다 검토를 해. 출제자가 낸 문제들에 대한 그 유사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현직 교사는 검토만 하지. 문제하고 답안들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7, 8월 달에 다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나 유사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피해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 왜 문제 풀어? 한번 생각해봐. 수능 문제 왜 풀어? 문제집 그렇게 수능에서 수능 국어 문제집 한 서너 권씩 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건데 왜 그렇게 많은 문제집을 풀어? 그 비상 문제집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진 않잖아. 왜 풀어? 왜 문제를 풀어? 수학 문제 왜 문제 풀어?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훈련.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집도 훈련, 도구야. 그럼 7, 8월 문풀반이 끝나면 이 교재는 그냥 내가 고스란히 모아서 이렇게 아껴둬서 책꽂이에 꽂아놔야지.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집 문제 다 풀고 나서 그거 꽂아놓나? 한 번 봤는데 왜? 도구나 수단에 불과하다? 어떤 도구나 수단에 불과해? 이 문제풀이 교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는 도구나 수단이어야 한다. 문제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강의 목표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 및 관점 파악을 연습합니다. 물론 출제자는 접니다. 두 번째, 명확한 개념으로 활용한 답안 소설을 연습합니다. 되도록이면 답안을 소설하도록 하세요. 다만 시간을 8분대 내외를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안 작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개요 작성으로만 끝나고 좀 더 시간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답안이 진짜 소설이 안 돼. 예를 들면 15분 정도, 한 문항을 15분 정도 했는데 그럼 그냥 놔두세요. 필요한 배경 지식이 이것저것 내가 살펴봤지만 도저히 답안 작성이 문장이 안 만들어진다면 그냥 놔두세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한다고? 답안 소수를 연습해야 한다. 알겠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론의 최종 정리 및 취약점을 보여야 한다. 물론 취약점 보완은 언제 본격적으로 하냐면 9월 달에 합니다. 모고반 때 합니다. 모고반 때 내가 구멍난 부분이 있을 거야. 그 취약점들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국교론에서 장문 평가 부분은 내가 문제로 나오면 너무 어려워해. 그게 취약점이야. 그게 취약점이야. 거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수능 공부할 때 수학 교재 혹시 여러분들은 뭘로 공부하셨어요? 저는 수학의 정석으로 했었는데 조금 더 내려가 보면 해법 수학인데 개념 원리. 그래서 개념 원리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앞에만 시커멓죠. 뭐 예를 들면 앞부분이 뭐가 나오죠? 집합이 나오죠. 그 부분은 시커멓죠. 그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주 꺼내보지 않았다는 거죠. 취약점이 뭐냐면 자주 꺼내보지 않은 거예요. 자주 안 보는 거야. 그게 취약점이야. 어려운 거 하기 싫지. 한번 생각해봐. 어려운 거 하기 싫고 양 많은 거 하기 싫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 하기 싫지. 맞잖아. 근데 그게 취약점입니다. 됐어요? 근데 그 어렵고 양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고 학원 강사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반드시 해야 되잖아. 근데 나한테는 어려운 거잖아. 근데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자주 봐야 돼. 어려울수록 이해가 안 될수록 양이 많을수록 그 해당되는 파트에 그게 만약에 중요한 거라면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볼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해야 돼. 선생님 저는 독서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용어들이 정리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몰입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또 주체성, 자발적인 의지, 태도, 동기, 효능감. 이게 용어가 정리가 잘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양도 많고 그다음에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는 것이어서. 근데 그게 중요한 테마라면 해야 돼. 왜냐? 만약에 그 취약점들이 문제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가 취약한 부분이 남들도 취약할 수도 있다는 거야. 수험생들이 다 취약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출제자는 그 부분을 냅니다. 알겠어요? 어떤 한 학생의 그 취약점만이 아닐 것 같은데,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냅니다. 그 부분을 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취약점을 보완하라. 그건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지만 지금 어느 부분이 취약한 것인지를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게 강의 특징, 강의 목표 및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세부사항은 그 국어경론이나 문학경론의 3번에 해당되는 하프모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프모고. 예. 그러니까 원래 실전 모고의 반 정도가 되는 게 하프모고야. 그러니까 국어경론이 몇 문항 정도 나온다고 했어? 8문항. 8문항 정도. 그러니까 7에서 8문항, 기평 2문항 하게 되면 원래 6문항인데 기평 2문항씩 하게 되면 7문항 정도. 6, 7, 8. 그 정도일 텐데 그 6, 7, 8문항 가운데에서 한 4문항 정도 혹은 5문항 정도를 하프모고를 실시합니다. 하프모고. 하프모고란 그 밑에 시간 및 교재를 보시면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그 전 주차에 배웠던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낸 문제입니다. 하프모고는 40분 동안 합니다. 40분 동안. 한 5문항 정도, 4문항 정도 푸는데 해설 강의를 한 20분 정도 할 거야. 문풀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수업의 해설 강의를 11시부터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프모고의 중요성 때문이야. 9, 10월 달에 선생님 실전 모고를 하잖아요 라고 하지만 하프모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직접적으로 10시부터 씁니다. 써. 새로 만든 문제. 그리고 이 하프모고는 첨삭을 할 거야. 매주. 저한테 냅니다. 매주 첨삭합니다. 그래서 3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교재 수강 특전에 화살표, 당구장 표시 나왔는 매주 현장 직강반 하프모고는 뭐 한다? 첨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안을 지금 혹시 답안지 있어요? 네. 아, 그거 주세요. 괜찮아요. 네. 보통은 이제 A형, B형이니까 뭐 기평 4문항, A형은 기평 4문항에 2페이지 요런 게 있을 거야. 요 답안지에 5문항짜리 서술형 5문항, 기평 문항 1문항에 서술형 한 3문항, 4문항. 40분 동안 작성해가지고 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를 들을 때에는 요것을 내고 제출을 하면 복사를 해서 복사지는 제가 사본을 가지고 가고 원본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야. 아셨죠? 하프모고는 저한테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10시부터야. 평소에 10분 정도 늦으거나 5분 정도 늦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오셔야 돼. 9시 45분부터가 아니라 몇 시부터라고? 10시부터 10시부터 앉아가지고 40분 동안 풀고 답안지를 내고, 선생님 다음 주에 답안지를 저 완성시켜가지고 주면 안 될까요? 못 믿습니다. 뭘 못 믿어? 현장에서 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문풀반 교재에 답안을 작성해 오거나 개요를 작성해 오는 것은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1, 3월 교재, 4월, 6월 교재 막 뒤져가지고 답안지를 만들잖아? 그 답안지를 제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믿지 못합니다. 그지? 근데 시험 여기 와가지고 작성한 것은 여러분들의 본 실력이잖아. 오픈북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걸 첨삭하는 거야, 그걸. 그럼 왜 첨삭하죠, 선생님? 모르더라도 답안을 소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 안에서 소화시키려고 해야 돼. 백인지식 없어도. 왜냐? 지금의 임용은 개론서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 거 출제 근거를 하더라도 그걸 개론서를 못 읽으면 못 푸는 그런 문제를 안 나옵니다. 그 주어진 자료 안에서만. 아니, 초수생 4학년도 풀어야 되고, 맞지? 초수생 4학년도 풀어야 되고, 지금 기간제 아니면 시간 강사 아니면 학원 강사 하신 직장인들도 풀어야 되잖아. 근데 무슨 논문에서 발췌해오고 개론서 저기 어디 구석대기에 있는 것을 발췌해오면 그거 되겠어? 그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하프모고를 통해서 좀 더 연습하시고, 첨삭은 그렇게 여러분들 본 실력을 제가 첨삭해드려요. 첨삭할 때는 왜 이거 백인지식으로 안 썼어요? 이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쉬운 거야. 왜 이 백인지식을 안 썼어요? 라고 하는 건 쉬운 거야. 왜 그러냐고? 그 백인지식을 알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백인지식을 알고 있는데 왜 문장을 못 쓰지? 이거야. 왜 그 개념을 활용 못했어? 또는 왜 이 개념을 활용했어? 그 백인지식하고 상관없는데. 알겠어요? 이 주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개념어가 아닌데 왜 썼어? 요거입니다, 요거.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요. 그게 대충 알고 있는 것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야. 송원영 수업을 1년 정도 듣게 되면 대충 아는 수준까지는 가요. 근데 조금 더 7, 8은 문풀하고 모고반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렴풋이 어떤 백인지식을 적용할 줄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개념이 있거나 백인지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매주 현장 직강반만 하프모고 첨삭을 합니다. 그것도 국교론반과 문학반은 모두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요게 있고, 이 교재를 미리 풀어오되,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설지 같은 걸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해설지를 나눠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 해설지에는 잠깐만 좀 설명드릴게요. 해설지. 짧은 해설지 좀 보세요. 짧은 게 아니라 분량이 적은 거. 보시면 화법의 본질과 특성, 테마 1, 인지적 사고과정, 의미공유. 이게 그 2020학년도 A형 기평 문제가 이제 실려있는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 해설지인데, 항상 이 해설지에는 제일 척한이 뭐냐면 관련 테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풀 때 관련 테마가 의미공유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테마를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를 항상 여러분들이 대할 때 테마를 생각하셔야 돼요. 테마는 길지가 않아. 문장이 아니라 2단어나 3단어 정도가 되어 있는 어구 형태야. 어구 형태. 의미공유, 상호교섭성, 공신력, 이런 것들이 다 테마야. 그 테마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테마를 옆에다 적어. 테마를 옆에다 적어. 알겠죠?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럴 일은 없는데 옆에다가 영역명칭을 적어. 화법, 독서. 문풀반이나 문풀반 때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1주차부터 2주차까지는 3주차까지는 화법 이런 거잖아. 근데 모고반 때는 1번 문제가 화법인지 작문인지 영역명칭은 옆에다 적어놔야 돼. 이게 화법이다, 독서다, 작문이다. 그래야만 용어가 헷갈리지가 않아. 아무튼 의미공유라고 하는 관련 테마를 항상 이런 식으로 관련 테마를 줄 거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채점 기준이 있을 거예요. 채점 기준은. 그 다음에 관련 논점 같은 거, 이 논점이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시답안 줄 거고, 그 다음에 항상 관련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 예시답안 표에. 그럼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건 뭐냐면 이 관련 교육과정을 항상 보셔야 돼.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련 교육과정 밑에 또 뭐가 있어? 관련 배경지식, 요거는 개론서에 있는 내용의 원문을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경지식이 교육과정하고 이 개론서의 내용이야. 그럼 이 두 가지를 수업 시간에 이거 같이 할 거야. 요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복습하실 때에도 요 교육과정하고 예시답 배경지식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 네, 이런 형태로 가시면 돼. 가령 예를 들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기본예제 문제 2번에 관련 교육과정이 뭐야? 2022 중학 뭐야? 3쪽 부분에 보시면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만 듣는다. 항상 이런 성취 기준을 줄 거고 그 성취 기준의 해설의 내용의 학습 내용들이나 지도 내용을 이렇게 밝혀줄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내면화 시켜야 돼. 그래서 추론적 듣기 학습 내용 두 가지 말해봐. 이러면 이걸 인출할 수 있어야 돼. 추론적 듣기가 새로 신설된 교육과정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알지? 여기가 이제 대략 아는 거야. 그러면 그 학습 내용 두 가지를 말해봐. 이제 요게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T는 요 정도로 끝마치고 한 6시까지 정도 수업은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4쪽 부분에 보시면 7월 3일부터 8월 287일이면 좋겠어. 8월 287일이면 좋겠어. 앞으로 그 시험이 287일 정도만 남았으면 좋겠어. 지금 며칠 남았어요? 150일은 떨어졌어요? 140일이 이제 떨어지기 직전이네. 네. 그 보통 100일 남은 시점이 몇 월 달 정도야? 8월 정도가 되면 이제 100일 남습니까? 이제 그때부터서는 이제 여러분들 긴장 타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지금 1회부터 8회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주차로 보자면 이게 9주차거든? 그래서 중간에 그 7월 31일 날이 있습니다. 7월 31일 날, 목요일 날, 요때를 휴강합니다. 그래서 9주차인데 한 주를 휴강해서, 그 문학반도 8월 1일인가가 있어요. 그거 이제 휴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회차 될 때 7월 31일 날 국교는 휴강하니까, 그 휴강 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3쪽 부분에 보시면 수강 특전에 3쪽 부분 제일 위상단 부분에 교재 국어경론 문제풀이 배움출판사 송원영 국어경론 기출해설. 왜냐하면 이제 문제 해설하면서 제가 기출 문제도 같이 보는 거니까 기출해설집도 좀 무겁더라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수강 특전으로 개념구조도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조도 특강 요건데, 이 구조도 특강을 한 8시간짜리로 인터넷 강의로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되 7, 8월 달에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찍어서 인강으로 제공할 건데, 이 책도 혹시 사셨으면 가지고 다니셔도 좋아요. 이 책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해당되는 테마, 의미공유에 대한 테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특히 개념어 중심으로 테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물론 이 교재로 제가 단기 특강을 찍어 올릴 거예요. 8시간짜리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7, 8월 달 안에 이 구조도 특강을 무료로 제공한 거니까 들으시면서 전체적으로 국교론을 한번 체계적으로 또 정리를 해야 돼. 대신에 이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다. 그 다음, 이제 스터디 조직 학습 상담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또 형광반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궁금하신 분, 말씀하세요. 태연이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 전혀 없어? 너무 자세한 학습 가이드를 했어. 상담이 필요하시면 그건 이제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학습 상담하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점심시간은 보통 제가 뭐 12시 끝나는 경우도 있고 12시 반에 끝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은 블록 수업 하진 않습니다. 일단 50분 정도 쉬고, 50분도 하고 10분 쉬고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OT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